정말 순식간이었어요. 하늘이 마치 갈매기로 다 뒤덮인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켰죠. 그때 저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머릿속에서 사이렌이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급해 보이던 다이버 아저씨의 표정, 순간적으로 도망치듯 날아오르는 갈매기 떼. 뭔지는 모르지만 나도 빨리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소하고 기묘한 얘기를 전해드리는 404호 마녀 카플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탔던 비행기가 다른 비행기와 충돌 직전까지 갔던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탔던 기차가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한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의 에피소드는 중간에 조금 거북한 내용이 등장을 하니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 카플라가 탔던 기차가 대형 트럭과 충돌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제가 국민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의 일입니다. 마침 설을 며칠 앞둔 시점으로 저희 가족은 서울에서 할아버지가 계신 충청도에 가기 위해서 귀성열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기차는 지금처럼 깨끗하지도 못했고 특별히 지정석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추석이나 설 명절의 귀성열차는 모두가 좌석에 앉지를 못해 입석이라는 것이 존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차가 10,000원이어서 앉아서 갈 수 없는 사람들이 기차표만 구입해서 탑승을 하고 그냥 서서 가는 걸 입석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처럼 기차가 빠른 시절도 아니라 오랜 시간을 가다 보니 계속 서서 갈 수도 없고 기차 통로에 신문지를 깔고 철부덕 앉아서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설날이 코앞인지라 저희 가족이 탔던 기차 역시 10,000원이었고 심지어 저희들은 바닥에 앉을 수도 없는 상태라 시내버스처럼 그냥 좌석 앞에 서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멀미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차종에 관계없이 멀미가 굉장히 심했는데 거기에 서서 가기까지 하니 계속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 바로 앞에 앉아 계시던 젊은 남자분이 어린 제가 너무 안쓰러우셨는지 긴 시간 가야 하는 여정인데도 친절하게 자리를 양보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엄마가 앉고 저는 엄마 무릎 앞에 앉아서 충청도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고마운 분이시죠. 어쨌든 그렇게 앉았지만 전 여전히 비닐봉투에 머리를 박고 멀미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고 다른 승객들도 장시간의 여행에 점점 지쳐갈 때였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굉음과 함께 차체에 큰 충격이 한번 오면서 기차가 딱 멈추었습니다. 그 큰 기차가 전체적으로 출렁댈 정도의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잠든 사람들도 모두 깨어났고 어디선가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기차 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사람들 모두가 웅성웅성대고 기차 통로에서 졸고 있던 승객들 중에서는 북한에서 공습을 한 게 아니냐며 양손에 고무신을 쥔 채 엉금엉금 기어서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공포감에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모두가 우왕좌왕 난리가 났죠. 그런데 기차는 처음 한 차례 큰 충격이 온 것과 하얀 연기로 가득 찬 것 말고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움직임도 없었고요. 그러자 그런 혼란 속에서 목소리 큰 한 남자분이 안내방송이 들려올지도 모르니 다들 좀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시키더군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라 저를 비롯하여 모두가 조용히 하며 귀를 쫑긋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안내방송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기차도 움직일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하얀 연기는 매캐하거나 그런 징조는 없어서 위험한 가스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몇몇 젊은 남자분들이 모여서 의논을 한 후
출입문을 열고 기차 밖으로 나가서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남자분들은 수동으로 기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고 차가운 겨울 바람과 공기가 기차 안으로 들어오면서 멀미를 계속했던 저는 조금 살 것 같더군요. 거센 겨울바람에 기차 안의 하얀 연기도 점점 사라져갔고요. 그런데 나갔던 남자들이 1시간 정도가 지났는데도 아무도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남아있던 또 다른 남자분들이 사정을 알아보러 밖에 나가고 어찌된 영문인지 그분들마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차 안은 점점 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차 문이 계속 열려있는 탓이라 겨울바람이 계속 들어오면서 기차 안은 완전히 냉장고처럼 추워졌습니다. 저는 앞에 멀미를 계속하면서 식은땀까지 흘린 터라 너무 추워서 오들오들 떨면서 입까지 딱딱 부딪히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아버지와 몇몇 분들이 다행히 무사한 모습으로 기차로 돌아왔어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엄청나게 큰 트럭 한 대가 철길을 건너려다가 저희가 탔던 기차와 충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기차가 멈춘 거였대요. 그리고 기차 자체는 무사하지만 그 큰 트럭은 종이장처럼 구겨졌다는 거죠. 혹시 트럭 운전기사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려고 모두가 트럭이 있는 곳까지 걸어갔는데 트럭이 있던 자리에서는 사람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낚았던 남자분들 모두가 2~3명씩 조를 지어서 사방으로 흩어져 기사분이 혹시 살아있는지 죽었으면 시체라도 찾으려고 주변을 수색했대요. 사방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당시 눈도 많이 내리고 있어서 모두가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던 시절도 아니어서 경찰이나 구급차가 오는데도 시간이 꽤 걸릴 예정이었죠. 우리가 탔던 기차는 그 어떤 역 근처도 아니었고 그냥 선로의 중간이었어요. 사실 차가 건널 만한 건널목도 없던 곳이었는데 왜 그 트럭이 그곳에서 건너려고 했는지는 의문이죠. 그렇게 애타게 수색을 하다 보니 트럭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핸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핸들에는 갈기갈기 찢어진 옷이 넝마처럼 걸려 있었고 선혈이 낭자한 고기 덩어리 같은 것만 그 찢어진 전과 함께 뒤섞여서 핸들과 차량의 주변 부품에 묻어 있더라는 겁니다. 온전한 시체랄까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어떤 시체의 부분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폭탄을 맞은 것 같은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트럭 기사가 사망을 했다고 확신을 하고 무언가를 수습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채 방향만 체크를 하고 그냥 기차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면 다른 기차가 올 것이고 우리 승객들은 그 기차에 옮겨 타고 다시 목적지로 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눈을 감고 그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트럭이 사고가 난 현장과 그 운전기사가 처참한 몰골로 형체조차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걸 듣고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 사람은 기차가 오고 있는데 왜 건너려고 했을까? 술이라도 마신 걸까? 이런저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끔찍하더군요. 그리고 그 뒤에도 조금 있으면 올 거라는 다른 기차도 1시간이나 더 있다가 왔어요. 그러니 승객들은 추운 날씨에 사고가 난 기차에서 거의 2시간 이상을 기다렸던 거죠. 승객들 모두가 사고가 난 기차에서 내려서 울퉁불퉁한 철길을 걸어 또 다른 기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내릴 때 승무원이 한 사람씩 현찰로 표값을 환불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끔찍한 사고죠. 저는 지금도 기차나 지하철을 볼 때면 그때 일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차가 다니는 건널목에서 보면 때로는 기차가 속이 터질 정도로 느리게 다가오는 모습을 목격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화물 기차는요.
그래도 기차가 온다고 종소리가 나면 아무리 바빠도 안전해지실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요즘에는 대부분 차단기도 있고 안전요원이 있겠지만요. 어쨌든 그 트럭 기사는 건널목도 아닌 곳에서 건너려고 시도를 했었고 자신도 기차보다는 훨씬 빠르게 건너갈 수 있다고 자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바빠도 노란불일 때 정지해서 자신과 타인의 생명도 함께 지키는 게 좋겠죠.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건 없으니까요.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제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죽을 뻔한 에피소드인데요. 기차 사고 얘기만 할까 하다가 한국에서는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어떤 상황에서 위험이 닥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저는 20대 때 생활 환경이 안 좋다 보니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여자의 몸이지만 정해진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공사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높은 곳에서 조명기구를 설치하다가 전기 감전이 되거나 떨어져서 죽을 뻔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 특이한 아르바이트라면 다이버들의 어시스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름처럼 따뜻할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겨울에는 다이버들이 물속에서 일을 하다가 밖에 나오면 춥기 때문에 불도 미리 피워놓고 중간에 먹을 수 있는 라면 같은 간식도 미리 끓여서 바로 먹을 수 있게 하고 산소통이 비면 새 산소통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등 자잘한 일이 많은데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텐더라고 부릅니다. 다이버들이 일하러 갈 때 같이 동행해서 여러 가지 자비를 도맡아 하는 거죠. 그 당시 저는 다이버 두 분과 함께 매일 같이 바다에 나갔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작업을 하는 일이다 보니 정말 새벽같이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다이버 사무실로 갔는데요. 어쨌든 그날도 무지 추운 날이었어요. 평소에는 보통 가까운 바다를 나갔는데 그날은 파도가 없다며 배를 타고 꽤 먼 곳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촛대처럼 생긴 작은 갯바위였는데요. 그 갯바위 정상만 조금 평평한 부분이 있을 뿐 다른 곳은 어디 제대로 발 디딜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정상 부분도 평평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취사도구와 물품들을 부리고 다이버 아저씨 둘과 제가 앉으면 딱 맞을 정도로 정말 좁은 장소였죠. 바람이 세서 그런지 나무도 한두 그루 정도밖에 없었고 대부분 작은 풀들만 있는 섬이라고 하기도 뭐한 그냥 갯바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고기는 많다고 하더군요. 바다가 거칠어지기 전에 빨리 작업을 하고 가야 하니 산소통은 갯바위 아래쪽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아저씨들이 나와서 신호를 하면 바로 교체해 달라고 해서 전 갯바위 아래 물가까지 가서 새 산소통 2개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추웠지만 해가 떠올랐고 시간상 갯바위 쪽은 해가 비추고 있어서 그리 춥지만은 않았어요. 저는 물가에 서서 망망대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다이버들이 물 밑에서 작업을 하니까 물고기들이 떠오르는 건지 수많은 갈매기들이 갯바위 위쪽에 와서 빙빙 날아다니며 물고기 사냥을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먼 바다까지 나왔는데도 파도가 정말 잔잔했습니다. 그런 바다를 업계 사람들은 흔히 장판이라고 하는데요. 장판처럼 매끄럽고 잔잔한 바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장판 같은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마침 아주 멀리서 엄청나게 큰 배가 정말 빠른 속도로 지나가더군요. 얼핏 보니까 해군 함정 같았어요. 저는 그 함정을 보고 배가 저렇게 큰데도 정말 빠르구나 하고 감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닷속에서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다이버 아저씨 한 분이 휙 나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산소통을 교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더욱 물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아주 급한 손짓으로 위를 이렇게 가리키더니 그보다 더 서둘러서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벙 쪄 있었죠. 그 순간 하늘 위를 평화롭게 날며 물고기 사냥을 하던 갈매기 떼들이 갑자기 마치 비명을 지르듯 끼룩대면서 일제히 날아올라 갯바위 뒤편으로 도망치듯 가버렸습니다.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하늘이 마치 갈매기로 다 뒤덮인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켰죠. 그때 저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머릿속에서 사이렌이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급해 보이던 다이버 아저씨의 표정, 순간적으로 도망치듯 날아오르는 갈매기 떼. 뭔지는 모르지만 나도 빨리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그런 망망대해에 그렇게 작은 촛대 바위에서 저는 어디로 도망을 가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도망갈 곳은 그 갯바위 꼭대기뿐. 교환해 주려고 들고 있던 산소통도 내팽개치고 저는 갯바위를 재빠르게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니 계단 같은 것이 있을 리도 없고 손바닥이 찢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원숭이처럼 사족보행을 하며 필사적으로 기어 올라갔죠. 그리고 바다 쪽을 돌아보는데 지금까지 호수처럼 장판처럼 잔잔하기만 했던 바다에 집채만한 파도가, 아니 해일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제 발 뒤끝까지 닿아 있었어요. 저는 그때서야 무엇이 저를 그렇게 불안하게 했는지 그 괴물의 정체를 알게 된 거죠. 그 순간 갯바위 꼭대기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두 그루밖에 없던 나무 중 하나를 껴안고 고개를 숙이며 주저앉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엄청난 파도가 갯바위 꼭대기까지 모든 걸 다 덮쳤어요. 무언가 와장창 다 뒤집어 엎는 소리가 났죠. 그래도 전 그냥 눈을 꼭 감고 나무만 필사적으로 껴안고 젖먹던 힘까지 내서 거머리처럼 붙어 있었어요. 그렇게 한 차례 집채만한 파도, 아니 해일이 휩쓸고 간 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제 온몸은 물에 빠진 쇠양지처럼 됐고요. 좀 전에 겪었던 혼란과 혼돈, 공포 때문에 온몸이 덜덜 떨리더군요. 대자연이란 정말 무서운 것이더군요. 고개를 들고 갯바위 정상을 보니 남아있는 물건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조용해졌지만 바다 쪽을 보니 아직도 바다는 심하게 출렁이고 있더군요. 좀 전에 갯바위 아래쪽에 두었던 산소통 2개도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요. 새 산소통 하나가 10kg 정도 되거든요. 가격도 비싸요. 그래서 그 순간에도 저는 산소통 값을 혹시 내가 물어줘야 하나 하고 슬며시 걱정이 되더라고요. 좀 전까지 바로 죽을 뻔했는데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제가 한심스럽기까지 하더군요. 다이버 아저씨들은 파도가 가라앉고도 좀 더 있다가 나오셨어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제 생사부터 확인하셨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해일이 올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다급하게 신호를 보냈지만 말로 할 시간까지는 없었던 거죠. 그냥 제가 알아서 눈치채고 살아있어 주기만을 바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바다가 잔잔했는데 어떻게 그런 해일이 갑자기 왔냐고 물어봤죠. 그게 바로 제가 아까 봤던 커다란 해군 함정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큰 배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 바다 밑에서는 소용돌이가 일면서 해일처럼 큰 파도가 덮쳐온대요. 그래서 그때 주변에 있던 작은 배들은 뒤집어지기도 하고 저처럼 갯바위에 있던 사람들은 파도에 휩쓸려 불귀의 객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이버 아저씨들은 밖에 나오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파도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더 깊숙한 곳까지 잠수를 해서 뒤집어진 바다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본인들은 산소통을 가지고 있으니 길게 있어도 별로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갯바위가 작아서 어쩌면 제가 파도에 휩쓸려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갯바위 꼭대기에 작지만 튼튼한 소나무 2그루가 없었다면 저는 벌써 죽었겠죠. 저는 수영도 잘 못할 뿐더러 그런 해일 같은 파도에서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박태환 선수가 와도 살아남기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갈매기 떼와 소나무 1그루가 저를 살린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도 바다에 나가시면 갯바위에서는 정말 조심을 하시고요. 바다의 날씨는 오전에는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갑자기 돌변을 하거든요. 그러니 날씨 체크를 꼭 해보시고 날씨가 좀 안 좋아진다 싶으면 갯바위에서 재빨리 철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항상 갯바위에서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그런 큰 배가 빠르게 지나갈 때는 해일처럼 큰 파도가 덮칠 수 있다는 것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탔던 비행기가 다른 비행기가 충돌할 뻔했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이런 바다 나갔다가 죽을 뻔했던 얘기, 그리고 기차 사고, 그 외에도 정말 제 인생은 교통수단에 의한 사고만 해도 다사다난했습니다. 차 사고만 3번, 그 중에 한 건은 구독자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임사체험까지 겪게 됐고요. 다른 2건 중 하나는 친구의 운전 미숙으로 차가 도랑에 빠졌고, 또 다른 한 건은 강원도로 행사를 가는 도중에 제가 탔던 차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논으로 굴러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건 저희보다 조금 앞서가던 일행의 차는 눈길에 미끄러진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하면서 승용차가 트럭 밑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때 총 3분의 젊은 여성 예술가들이 차에 타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 3분 다 그 자리에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끔찍하게도 3사람 다 마치 도검에 잘린 것처럼 깨끗하게 머리와 몸이 분리된 상태였고요. 아마 제가 그 차를 탔다면 저 역시도 그분들과 같은 처지가 됐을 겁니다. 오래된 얘기지만 너무나도 끔찍하면서도 슬픈 사고여서 제가 살아남은 걸 다행이라고 말하기도 겁나는 그런 일이었죠. 저는 당시 얼굴을 비롯해서 여기저기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뿐입니다. 그 외에도 오토바이 사고 2번을 당했는데 2번 다 제가 오토바이에 치였어요. 한 건은 대학교 때 상대편 실수로 다리를 좀 크게 다쳤었고요. 나머지 한 건은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였는데 그 사고가 좀 굉장히 미스터리했어요. 그건 그 오토바이 운전자 아저씨가 일부러 저를 쳤다는 의심을 지금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면부지의 아저씨였는데 처음에 뒤에서 한번 저를 치고 제가 별다르게 크게 다치지 않자 엔진을 한 번 더 걸어서 저를 한 번 더 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넘어졌는데 그 아저씨는 헬멧을 벗지도 않고 오토바이에 그냥 앉은 채 저를 묵묵히 바라만 보고 있더군요. 저는 너무 소름이 끼쳐서 아픈 줄도 모르고 그 자리를 도망치듯 떠나왔습니다. 정말 이상한 아저씨죠? 마지막으로는 제가 더 어릴 때 자전거에 치인 적이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비행기부터 기차, 배, 지금 말한 오토바이 사고까지 여러 가지 별별 사고를 다 겪었는데도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제일 많이 다치고 피도 제일 많이 흘렸습니다. 좀 우습죠? 지금도 어릴 때지만 제 다리에서 피가 철철 나던 상황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저는 그 많은 사고를 다 겪으면서도 이렇게 무사히 여러분 앞에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도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지인들은 저를 보고 너는 왜 그렇게 재수가 없냐? 너와 함께 있으면 나도 불행해지는 거 아니야? 나도 사고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가족들마저 그런 말을 스스럼 없이 제게 해댔고요. 저는 그때 웃으며 넘겼지만 솔직히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됐죠. 그런 끔찍한 사고들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어린 마음에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행을 퍼뜨리는 아이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외국 생활을 하고 보니 외국인 친구들은 저를 보고 너는 그냥 그런 별에서 태어난 아이야. 네가 살아난 덕분에 너와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도 살아날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넌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정말 강한 운을 타고난 아이야. 라고 말해줘서 저도 조금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넌 왜 그렇게 운이 없니? 어쩜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니? 하고 물어오면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강한 운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난 불사조야. 불사신이라고 하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불행을 느끼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그 불행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본연의 엄청난 힘을 생각하시면서 어려움을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 카플라가 한 얘기가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404호 마녀 카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